우리나라 가을은 누가 뭐래도 아름답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그리고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문인협회 부회장 김종진입니다. 오늘 대전문인협회 손혁건 회장님과 강의를 해주실 문희봉 수필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인 아트 체인지업으로 대전문학 아카데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대전문인협회에서는 4분의 강사분을 모시고 2회씩 8회 문학으로 삶의 질을 업시키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평론가이며 수필가이신 문희봉 강사께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먼저 손혁건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문희봉 강사 소개를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입니다. 저희들이 기획한 대전문학아카데미 4분의 강사 선생님들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문희봉 수필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대전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저희 그 특강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문희봉 수필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봉 수필가께서는 충남 당진 출생이시고요. 호는 하정입니다.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충청남도 교육청의 장학관과 중등학교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십니다. 월간 에세이 수필로 1989년에 추천에 의해서 등단을 하셨고요. 또 1990년에는 한맥문학으로 시로 등단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또 2009년에는 다시올문학으로 평론까지 또 추천 등단을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인문학 콘텐츠 개발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수필문학가협회와 한국수필가협회에서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대전광역시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대전시인협회 회원이시고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의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또 대청문화포럼의 자문위원장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작가 수혜를 7회에 걸쳐 수혜를 받으신 바 있으십니다. 한국현대수필작가 100인에 선정된 바 있으시고요. 소음문학상, 진로문학상, 또 문학부문의 대전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하신 바 있으십니다. MG문학상과 월간문학상도 수상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1987년에 김유정 소설의 실상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으시고요. 수필집으로는 1994년에 작은 기쁨, 큰 행복이라는 제1집의 수필집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죽어도 죽지 않는 나무라는 8집의 수필집을 내실 때까지 8권의 수필집을 발간한 바 있으십니다. 또한 2003년 지천명의 노래라는 제1시집을 필두로 2018년 문희봉 직견이라는 제6집의 시집을 발간할 때까지 6권의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경력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또 문학특강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가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오늘도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강연 중에 박정숙 낭송가의 시 낭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수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문희봉 수필가의 첫 강의 시작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문학 아카데미 수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필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초보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수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필 쓰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로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낭송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 외 1편 문희봉. 순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구부러진 논둑의 풀들 2층 집 지으면 약물보다 이발기계 사용하는 인정 많은 사람들, 둔벙 가까이 오손도손 모여 앉은 초가집, 깊은 밤 둔벙의 매기들 무대에 오르면 손전등 꺼주며 무대 매너 보이는 인정 많은 사람들, 수로에 내려앉은 버드나무 잎새 아래 물고기 낮잠 즐기고 지나가던 까치 내려앉아 색스폰 불어주는 것, 지렁이 고무신에 물고기 가득 채우던 시절 보조개보다 신발이 먼저 웃었다. 세상살이 고통스럽다 푸념할 줄 모르고 보조개 가득 웃음 담는 사람들, 외양간 누렁이 문간 삽살개 친구로 삼고 어우렁 더우렁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에 내려앉은 잔물결 이슬로 씻고 따스한 내일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 이름이 거기 나왔었는데 저는 문희봉이라고 하고요. 빛나리자에 새봉자거든요. 새의 기세 빛이 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아주 이름입니다. 이게 수필에 관한 이야기지만 수필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요. 그래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본명은 문희봉이지만 필명은 문필봉이라고 지었습니다. 문필봉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산에 가면 문필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잖아요. 봉우리가. 그 문필봉을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봉우리를 제가 샀습니다. 그때 그걸 사느라고 가지고 있던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산을 문필봉을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충청도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문필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봉우리는 모두 제가 사가지고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문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그렇게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베풀려고 하고 또 좋은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미소로서 상대방을 대하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세 가지 병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병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저도 병이 있어요. 첫째는 그 결석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어서 그 다비식을 하면 아마 스님들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리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신장에도 있죠. 요로에도 있죠. 몸속에 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은 거절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누구한테서 어떠한 부탁을 받으면 제가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그 일을 먼저 해주는 그러한 아주 못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거절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거는 아마 병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좋은 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수필을 쓰면서 그 뽕피도 대통령이 하신 말씀, 미래의 그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어를 2개 외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 2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많이 있고 배움이 많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수필쓰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도요, 요새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쥐를 잡습니다. 이게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쥐가 그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야옹 야옹 하니까 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야옹 하면 안 나오니까 멍멍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아지 소리를 냈어요. 멍멍 멍멍 하니까 이제 고양이가 갔고 이제 개가 왔구나. 그러니까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살살 나오다 보니까 고양이 발톱한테 치여서 잡혔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양이도 외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먹잇감을 구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 악기를,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아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을 것. 이게 연주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속하는 거죠. 그 예술 속에는 악기뿐만 아니고 문학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문학도 이런데 미래의 그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학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뭐 악기라고 하는 거 요새 보면은 뭐 색소폰을 부는 그러한 사람, 아코디온을 뭐 연주하는 사람, 또 뭐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사람 많이 있대요. 그런데 저는 악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하는 것이 그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세 번째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스포츠를 즐겨 하고 계신지요? 네 번째는 요리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요리하면 여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남자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이, 나 라면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이런 거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것의 요리가 아니고 진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요리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호텔 중에 롯데호텔이라든가 이러한 호텔에 주방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방장들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들이 거의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연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연수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구나. 요리도 잘 하는 게 좋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직을 들었거든요. 글을 쓰는데 정직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봉피도 대통령은 미래의 보람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글을 쓰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뭐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일, 십, 백, 천, 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활 신조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필 쓰는 데는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이거든요. 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한다. 선행을 베푼다. 그 선행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금전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로도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가지 아주 미약한 요만한 거에서부터 아주 큰 거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이상은 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글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이거든요. 10.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칭찬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은 에너지가 팍팍 올라가서 생활에 원만한 리듬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집 강아지는 그 칭찬을 하면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또 편지도 우체통에서 빼다가 주인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이거든요. 100은 하루에 100자 이상 쓰기.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자 이상 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100자 이상 쓰다 보면 이건 치매 예방뿐만 아니고 이건 뭐 관절 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만 글 쓰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1000이거든요. 1000은 하루에 1000자 이상 읽는다. 그런데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에 100자 이상 쓰는 것도 1000자 이상 읽는 것도 어려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한 것들을 생활에 접목시키다 보면 글도 원만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이에요. 일시, 백, 천, 만. 만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다.
글을 쓰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은 10,000보가 아니고 5,000보, 2,000보를 걸어도 좋아요. 그러나 건강하신 분들은 10,000보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15,000보, 20,000보, 30,000보 자기 건강에 체력에 맞는 그러한 걷기 운동을 꼭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제 생활 철학, 요 생활 신조 이런 것들도 수필 쓰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제 수필에 이제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수필을 언제부터 썼느냐 하면 수필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은 모르고 선생님께서 숙제를 해주시면 일기를 열심히 써갔던 기억이 납니다. 일기를 써가면 선생님께서 빨간 동그라미를 5개를 해주십니다. 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아마 그 글 쓰는 데에 조금 소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입시로 인해서 저런 일을 하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학보사에서 학보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글 쓰는 일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둑 두는 사람과 저는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 기사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저분들도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예, 신진서라고 하는 기사거든요. 9단이에요. 여자 기사는 누가 1위인지 아세요? 여자는요, 최정이라고 하는 기사예요. 아주 젊은 기사들입니다. 이제 20대. 그런데 한국에서 1위뿐만 아니고 전국의 세계 1위입니다. 대단한 실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수필가라고 하는 것은 수필을 쓰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수필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자화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내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수필 속에 나오는 나는 바로 지은이 작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중앙지 신춘문예에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를 뽑는 그러한 신문들이 없어요. 그럼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상상력이라든가 허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필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런 내용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써가고 있습니다. 예, 수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수필 작가의 정신 세계를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수필가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윤호영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계시거든요. 윤호영 수필가. 그 다음에 피천득 수필가. 저기는 그 길이가 여백이 없어서 다 쓰지 않았는데 윤호영이라고 하는 수필가는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고 하는 얘기 그런 수필이고
피천득 수필과는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이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필가의 자격은 아까 신춘문예 같은 데에서는 응모 요건의 자격 자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필을 전문으로 하는 수필 전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 20여 개 됩니다. 거기에서 수필가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수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독자들이 요 수필은 참 된장 아욱국을 먹는 것처럼 아주 미끈덩미끈덩 목에 잘 넘어간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잘 삶아놓은 국수가닥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수필이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필은 저는 그 시하고 그 구별을 굳이 해본다면, 시는 조청이나 여시라고 생각을 하고 수필은 식혜라고 생각을 해요. 식혜를 다리고 다리면 나중에는 조청이 됩니다. 조청을 더 다리면 엿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조청이나 엿인데 조청이나 엿을 조금 더 늘여보면 식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필이나 시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기사를 얘기했는데 기사는 관문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최고가 몇 단인지 아시죠? 9단이에요. 9단. 10단은 왜 없느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9가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9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전에 구봉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봉산은 봉우리가 9개여서 구봉산이냐? 아닙니다. 구봉산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기사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기사가 있는데, 아마추어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기사고, 일단은 프로의 대열에 들어서야 그분들은 열수 앞을 봐요. 열수 앞을. 그러니까 수필을 쓰는 사람도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따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심어 놨다가 그놈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쓰면 그것이 수필이 되는 거거든요. 뭐 수필가는 말 그대로 수필 쓰는 일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수필가, 시인, 평론가, 극작가,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에요. 이게 수필을 쓰는 일을 일가로 하는 사람. 이게 화가는 선이나 색으로 표현하잖아요. 가수는 음성으로 표시하고, 음악은 그 오선지로 표시가 되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문인은 뭘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고 있느냐? 언어죠. 언어 중에서도 음성 언어가 아닌 문자 언어죠. 근데 작품 구성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왜 수필을 참 형식이 없다, 참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필만큼 쓰기가 힘든 것이 또 없습니다. 이게 구성을 보면 3단 구성을 할 것인가, 4단 구성을 할 것인가, 또는 그 주제를 제일 앞부분에 놓을 것인가, 제일 뒷부분에 놓을 것인가,
앞뒤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쭉 연결해서 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3단 구성하면 서론, 본론, 결론 아니에요. 4단 구성하면 기승전결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앞에 놓으면 두괄식이고 주제를 제일 뒤에 놓으면 미괄식 아닙니까? 주제를 앞뒤에 놓으면 양괄식이 되고요. 주제를 쭉 늘어놓으면 병렬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라고 하는 엄격한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필가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참 쉬워요. 수필 전문지를 통하면 얼마든지 수필가로 등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필가로 등단해서 수필집 한 권도 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그분들은 이름만 수필가지 실제 수필가로서 활동한 이력은 전혀 없는 거죠.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격증을 주었으면 신인으로 등단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계속 수필을 쓸 수 있도록 그 자격증을 준 곳에서 계속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필학습에 대한 몇 가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필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수필 요번에 수필 3편 냈더니 수필가로 당선이 됐어. 난 이제 수필가야. 이거는 수필가가 아닙니다. 오랜 시일 동안 갈고 닦는 수련의 기간을 거쳐야 수필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즉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수필 쓰는데 왕도가 있겠어요? 왕도 없어요. 그저 써보는 겁니다. 근데 3다 아니에요. 3다. 3다도가 아니고 3다, 3가지 많이 해야 된다. 일단은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 그 다음에 많이 써봐야 돼요. 다작. 그 다음에는 자꾸 읽고 쓰고 해서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퇴고라고 그러죠. 다상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독하고 다작하고 다상량하는 저러한 것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해내야 수필가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필학습은 숙련된 기술을 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내가 수필가다라고 행세를 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수필을 읽어보면 이따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수필을 써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수필을 써? 이러한 수필과 같은 그러한 수필이 있어요. 이제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목수는요, 자기 제자한테 한꺼번에 전수 안 시켜요. 오랜 시일을 두고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물리적 지식 같은 것은 이게 전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패질을 하는데 몇 도 각도로 이걸 깎아야 된다라고 그 스승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그 각도로 했을 때 안 깎아지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가속도, 이걸 빨리 해야 되나 느리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전수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느냐, 이건 이렇게 얻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요령을 전수하는 것은 가능해요. 정신 집중해라.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신경을 한 곳에 모아야 된다.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그랬죠?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풍어를 읊는데 그 서당계가 읊는 풍월입니까? 아니에요. 목수집 개가 3년이면 그냥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뭘 하나 지어요. 그런데 그게 집입니까? 아니거든요. 컴퓨터 가게의 개가 3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조립을 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조립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그와 같이 물리적 지식은 전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수필 쓰는 일에 정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필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뭐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얻은 사람인데 뭐 저런 것까지 신경 써?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브레인 스토밍을 해야 돼요. 함께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약하잖아요. 자, 우리 수필 모임에서 다음 모임에서는 이러한 수필 작품을 이러한 제목으로 한 편씩 써와서 한번 나눠서 읽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지적해 주는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수필가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수필가예요. 어떤 사람인가 보실래요? 정신이 맑은 사람. 맑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속기가 없는 사람. 지저분한 그러한 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수필 쓸 자격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때묻지 않은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필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비정신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한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쓰는 수필은 읽을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지사와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빳빳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필가가 되어야 합니다. 유머 감각도 있어야 돼요. 이게 유머 감각도 이게 자주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수필의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해, 보령, 서천, 인천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넌센스 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김이 가장 많이 나는 데는요, 목욕탕입니다. 이러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수필가로서의 자격도 있다. 그 맹구라는 사람 알죠?
맹구, IQ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대답하는 거 봐요. 예, 선생님이 맹구한테 물었어요. 야, 맹구야. 오늘 오다가 보니까 기러기들이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다가 왠게 제일 앞에 있는 대장 기러기가 그냥 땅으로 떨어지더라. 야,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 아이, 그 선생님,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그거요? 요즘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글도 좋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려니까 뭘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서 남 주냐? 남 안 줍니다. 내가 갖게 됩니다. 이게 뭔가요? 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수필을 쓰지 말래요. 여기 보니까 질투, 요 전에 이런 사람이 수필가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수필다운 수필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필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질투심이 강한 사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글을 써봤자 그런 투의 글밖에 안 나와요. 흥분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수필가가 되면 안 돼요.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냉소적인 태도. 누가 잘했을 때 잘했네, 축하해 하는 거 제게 있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수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꼬이고 뒤틀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수필 쓰면 안 돼요. 그 수필에서 뭐 훈계를 한다든가 과시를 한다든가 자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쓰는 사람도 수필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면 부정적인 글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필이란 이런 거예요. 짧으면서도 은은한 향을 풍기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통 요새 5매 수필이 유행하고 조금 길면 10매 수필, 조금 더 길면 13매 수필, 15매가 넘으면 요새 독자들은 잘 읽지 않습니다. 시도 그래요. 장시 안 읽어요. 짧으면서도 은은한 향을 풍기는, 향 속에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그러한 글이 수필입니다. 많이 마셔서 취하는 막걸리 같은 그러한 술이 아니고 한두 잔 마셔도 취하게 하는 양주 같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글이 수필입니다. 천연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있나 보세요. 아주 싱그러운 옷차림을 한 처녀와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그러한 글. 의상을 갖춰 입을 줄 아는 노신사.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냄새가 나. 저 사람은 옷이 저것밖에 없는 모양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수필이 안 나와요. 면사포를 쓴 신부, 결혼식장에
면사포를 쓴 신부 같은 그러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 수필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하정 문희봉 수필가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필에 대한 이해였는데요. 수필에 대한 이해가 인생에 대한 이해로 들렸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아트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 문희봉 수필가 편을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네.